자, 이번 강의는 제막매가라는 향가 작품을 강의를 할 거고요. 1학년 내신용으로 이제 교과서에 몇 개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수원 지역이니까 이게 제막매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망포고 이번에 들어가고 승민이, 그지? 승민아, 이거 너 때문에 찍는 거야? 승민이 말고 효원고도 이거 들어가나? 몰라. 아무튼 꼭 내신뿐만이 아니더라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제막매가라든가 향가 다른 작품은 창기파랑가라는 작품도 있고 서동요 등등등등등 많습니다. 고3 애들 EBS 연계교재에도 수록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막매가라는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향가라는 그 어떤 장르의 특성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가지고 향가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니다. 자, 향가는 일단은 그 시기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요, 알고? 맞지? 삼국시대,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 시대부터 해서 이게 신라가 망하고 이제 신라가 통일신라를 건국한 후에 그 다음에 고려가 되죠. 고려가 건국되자마자 야 신라 시대 거 다 버려 이럴 순 없잖아. 조금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신라부터 고려 전기까지 좀 창작된 문학 장르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가 중요해? 보통 근데 이제 통일신라 때 그 부흥기, 이제 전성기죠. 맥시멈을 찍은 통일신라 때 좀 부흥기를 이루었던 장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표기 형태를 보면은요, 향찰문자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이 향찰문자라는 것은 이제 중세국어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합니다. 자, 향찰문자라는 것은 뭐야?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 표기하는 거야. 이제 한자의 뜻을 빌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빌릴 차자의 글자 자자, 한자라는 글자를 빌려서 표기했다. 그래서 차자 표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말 어순대로 적고 우리말대로 읽는다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문학할 때는 이제 포인트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향찰문자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맨날 들어주는 얘가 똑같아. 돌을 던지다 라는 거를 향찰문자로 표기를 하면은 제가 한문을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요게 이제 뜻을 적어보면 돌석자, 세울자, 던질 투자, 마늘 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를 읽으면 석을 푸다 이러고 읽어. 근데 향찰문자식으로 읽으면 이걸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돌을 던지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칙하는 것처럼 돌을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지. 던지 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글자랑 요 글자는 한자에 뜻을 빌렸죠. 뜻을 빌려서 돌, 던지 이렇게 읽은 거야. 뜻을 빌렸을 경우에 훈차라고 하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요 을, 다는 한자의 소리 부분을 빌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해주는 거야? 음차라고 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언제 훈차를 쓰고 언제 음차를 쓰느냐? 이게 형태소입니다. 이 훈차가 지금 형태소 설명할 건 아니고요.
뭐 형태소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문학작품 분석이니까 이 향찰문자 또는 문법적인 요소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얘를 형태소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요놈이랑 요놈은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용하는 훈차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 부분을 표시할 때는 이제 뜻, 훈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은 이제 형식 형태소입니다.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문법 개념 강의에 형태소 강의도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그 강의를 통해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좀 보시고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문법이 아니라 이제 문학이니까 이런 거라는 거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그러면 자 3번. 그러면 작가층과 그 성격이 어떤지를 보면은요. 자, 생각을 해볼까? 내가 향가라는 작품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 훈민정음이 없었던 시대잖아, 이 시대 때는. 그죠? 한자를 알아야 돼. 그렇지. 한자를 알아야 돼. 그러면 한자를 아는 계층이 향가라는 작품을 창작했을 거야. 신라 시대 때는 신분제가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한문을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한문을 알고 있는 계층, 귀족층들이 이제 향가를 쓸 수 있었겠지. 그때 귀족층 중에서도 신라 시대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뭐야? 화랑이죠, 화랑. 그래서 주로 화랑들이 향가 문학을 많이 창작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종교 불교죠. 스님들은 한문을 알아야 돼. 뭐 금강경, 다란이경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승려분들께서 향가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성격은 화랑들이 이제 귀족들이 썼으니까 귀족적이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은 문학작품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승려들이 썼으니까 불교적일 겁니다. 뭐 사실 이렇게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충담사라는 스님이 쓰신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교적이야.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안민가를 쓰신 분이 충담사라는 스님이시거든. 우리나라에서의 유교는 조선시대야. 그러니까 충담사라는 이 스님께서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유교를 알고, 유교라는 그 가치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민가라는 작품을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써놓고 보니 조선시대 유교와 좀 성격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적고 할까? 향가의 그 종류라고 하긴 하는데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9라는 것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4구체, 8구체, 10구체. 칠판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향가가 전해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 14개가 전해지고요. 균여전이라는 책에 11수가 정해져서 총 25수가 전해져. 뭐 역사 기록을 보면 3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다고는 전해지는데, 여기 이제 소실됐어.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런 책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향가는 총 25수야. 그게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구체는 4개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서동요, 풍요, 헌화가, 이거 좀 지울게요. 도솔가, 이렇게 4가지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팔구체는 뭐 모죽질환과 처용과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강의할 제망매가가 이제 19채 10줄짜리인데 잠시만요. 요거 좀 지울게. 저 19채 한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필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공간이 너무 낮으니까 요따가 적을게. 요 19채 한가가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1,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얘가 가장 완성된 형태고요. 요 19채 한가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사뇌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이 기, 서, 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19채 한가는 10줄짜리라 그랬죠? 그래서 19부터 4, 442 전법 5에서 8, 9에서 10 이렇게 나눕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망매가에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때 요 결 부분을 이제 낙구라고 하는데요. 이 낙구의 시작을 감탄사로 합니다. 요거는 정형성이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좀 이따 다 제망매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 그때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3단 구성인데 1단, 2단, 3단 구성인데 우리 이게 3단 구성은 우리나라 고전 시가 중에 뭐도 3단 구성이야? 시조도 3단 구성이죠. 그죠? 그래서 시조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선생님이. 시조는 어떻게 3단 구성이죠?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죠. 그럴 때 이 종장은 첫 음절을 첫 음보를 몇 글자? 3글자로 시작해야. 이건 알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무슨 성이 있는 거야, 얘도? 정형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19채 한가 일명 사뇌가는 자,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보면서 이렇게 정형성이 있어. 마지막 3단 구성의 결사 부분 시작을 감탄사로 하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이 시조도 3단 구성인데 시조의 3단 구성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첫음보 3음절이라는 정형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낙구의 시작을 감탄사로 하는데 시조의 종장을 감탄사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마지막에 시작점에 정형성이 있다라는 점을 종장의 정형성이라는 부분으로 넘겨서 영향을 주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지우고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2번, 여기 3번, 아까 적었던 게 2번, 3번 해가지고요. 낙구의 감탄사로 시작하는 정형성이 시조의 정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설명을 다시 한번 쓰면은 낙구의 정형성은 무엇으로 시작해라? 감탄사로 시작하라라는 이 정형성이 시조의 정형성, 다시 말하면은 첫 음보를 몇 음절로? 3음절로 해야 된다라는 그 정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야.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영향을 갖다는 게 아니라 정형성의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시조를 감탄사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 이게 향가의 기본적인 그 어떤 장르별 특성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다 지우고. 쉽습니다, 이 작품. 수능에 사실 향가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용으로 좀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볼게요. 아까 442 전법이라 그랬죠. 그거 잠깐만 먼저, 원래 이게 한문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문은 강의할 때 필요가 없어가지고 한문은 다 지운 거고요. 네 줄, 여기가 이제 기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네 줄이 서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두 줄이 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결의 시작점, 아으 뭐 이러고도 나오는데 얘가 뭐야? 감탄사죠. 마지막 결사 부분의 시작을 감탄사로 해라. 19체 향가의 정해진 형식, 정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줄 마침표, 여기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42 전법이 기본입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제목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사 지낼 거야. 여기다 쓸까? 이거 쓰고 지울게요. 가. 얘는 이제 노래라는 뜻이고요. 노래할 거야. 무엇을? 제사 지내는 걸 노래할 거야. 망할 망자야. 누가 망했어? 얘가 누이야. 누이가 망했어. 이거 뭘 나타내? 죽음을 나타내.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누이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애상적이고, 죽었으니까 애상적이고 추모적입니다. 죽음을 나타낼 때 보통 추모한다 이런 말을 하죠. 조금만 뭐 더 살을 붙이면은 이 누이가 뭐가 되는 거고, 시적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죽음이 뭐가 되는 거고, 시적. 요거 두 개가 이제 시적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누이의 상황, 죽음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추모적이고 애상적인 작품이고요. 월명사라는 스님이 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승려분들이 향가를 썼다 그랬지.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 중에서도 불교적인 색채가 나올 건데, 그 불교적인 색채는 요 밑에서 나중에 찾을 거야. 자, 작품을 봅시다. 상당히 쉬워요. 집중하고 봅니다. 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약간 뭐 이거 두려움이다. 삶과 죽음이 참 별거 없구나.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동생아, 나는 간다. 요거는 이제 누구의 대사로 보면 되는 거야? 누이의 대사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누이가 죽을 때 나는 간다.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유언이 되는 거지. 그런 유언을 남기지, 포인트. 그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조심해야 돼. 주의할 정보야. 누이는 유언을 남겼다, 못 남겼다? 남기지 못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변형 문제 푸시면 종종 나오는 게 이게 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누이가 죽으면서 나는 간다. 이건 뭘로 해석하는 거야? 얘는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나 이제 죽어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조심해, 유언을 남기지 못했어. 그때 이제 변형 문제 풀면 종종 나오는 게, 여기서 나가 누구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화자 이러고 나옵니다. 화자가 아니겠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거죠. 됐죠? 누이가 죽는다라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벌써 네 번째 이야기에 주의하세요. 유언 못 남겼어. 어찌 갑니까?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선생님이 요거를 잠깐만, 요 부분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그냥 네 줄을 묶을까? 기서결, 서 부분이죠, 서.
이 부분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작품의 특징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과 비유가 쓰였다 이러고 나옵니다. 네, 높은 수준의 상징과 비유가 사용된 문학 작품이다. 이걸 누가 공감해? 그냥 교과서나 수능이나 뭐 이런 등등을 위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지 우리는 그것만 좀 기억을 할 거고요. 변형 문제 푸실 때 고도의 상징과 비유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어느 가을부터 해볼게요. 선생님. 어느 가을에 뭐가 불었어? 이른, 때가 아닌 조금 빠른, 여기서 이르다 이 말은 정해진 때보다 좀 빠르다 이 말이죠. 이른 바람이 분 거야. 가을에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져. 뭐가? 나뭇잎이 뭐한데? 바람 때문에 떨어진대. 이것처럼 누이가 죽었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얘가 뭘 나타내? 죽음의 시간이죠. 누이가 이때 죽은 거야. 근데 여기서 요거부터 할까? 요 잎을 뭐라고 비유해 주면 돼? 얘를 누이라고 해주면 되죠. 나뭇잎이 떨어졌어. 누이가 뭐 했어? 죽었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럼 바람이 뭐가 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굳이 하나 적으면 때가 아닌 좀 빠른 이 말이야. 누이가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좀 젊었을 때 갑자기 죽었나 봐. 죽을 때가 아닌데, 바람이 불 때가 아닌데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어. 누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훅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는 걸 뭐라 그래? 요절. 그래서 갑자기 죽음, 누이의 요절, 갑작스러운 죽음. 이렇게 해서 비유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을 건데, 한 가지에 나고 누가? 누이와 내가 한 가지에 나고 이 말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누이가 이렇게 나뭇잎으로 표현이 된 거야. 근데 누이랑 똑같이 나도 같은 가지에 붙어 있었던 거지. 그죠? 근데 누이가 똑 떨어져서 죽은 거야. 누이랑 나는 같은 가지에 있었어. 같은 부모 밑에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같은 부모 또는 이제 뭐 혈육,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서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칠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 지울게. 이제 필기 못하신 분은 여기서 이렇게 정지화면 누르고 좀 필기 채우세요. 정지화면. 자, 쪽팔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필기를 채우고 마지막 두 줄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거든. 여기서 찾으나 여기서 찾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 인생무상. 인생무상은 참고로 어디에서 나오는 가치관입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가치관입니다. 이거 스님이 썼다 그랬죠. 향가는 불교적이라 그랬지. 뭐 세상 태어나 사는데 참 말도 못하고 죽는구나. 아유, 인생 참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불교적이라고 쓴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일단 인생무상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은 주로 뭐 인생무상이 나타나는 구절이 어디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굳이 필기할 때는 요따가 적거든요. 근데 해설서나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절이 인생무상이냐는 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인생무상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을 설명하고 적을게요. 자, 마지막 이 부분. 마지막 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거 감탄사로 시작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미타찰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미타찰, 뭐다 적을게요. 서방정토라고도 하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말합니다. 극락.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 가고, 그죠? 도교는 어디 가나? 불교는 이제 죽으면은 서방정토 또는 이제 극락에 가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만날 거래. 내가, 자 보세요.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게 필기가 됐다, 그지? 미탈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날 거래. 누가? 내가. 그래서 이 나는 뭐 누가 되는 거야? 얘는 화자가 되는 거죠. 아까 요 나는 누구였어요? 얘는 누이였죠. 그래서 요 나, 다른 나. 됐죠? 미타찰이라는 말 자체가 서방청토, 극락, 불교적 세체라는 점 당연히 알 거고요. 다시 만날 거래. 그럼 죽어서 나는 다시 태어날 거래. 극락에서. 다시 말하면은 불교적인 가치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뭐가 있어? 그렇지, 윤회사상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불교적인 인생무상과 윤회사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요 두 줄은 이제 요따 적으면 되겠네, 그냥.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대. 나는 그냥 슬프지만, 애상적이지만, 돛 닦으면서 뭐 할 거래? 다시 윤회의 사상으로 미타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뭐 할 거래? 돛 닦으면서 기다릴 거래.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슬픔의 종교적 극복의지. 극복의지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이거? 종교적 승화, 이런 말도 쓰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망매가라는 내용 간단히 정리했고요.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일단 성격 기억하시고 불교적 색채 좀 찾을 수 있으시면 좋고, 누이, 화자, 나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이로 끊었을 때 기서결에서 마지막 요거 감탄사로 시작하는 정형성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 이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슬픔의 종교적 극복의지, 유사작품 찾기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 통해서 분석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작품의 내용에 종교적 극복의지, 승화정신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제망매가 설명을 마칩니다. 끝!